더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림시스템과의 김동수입니다. 강현두 박사님께서 저희가 발표하기 전에 되게 좋은 인트로덕션하고 해외 사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강 박사님께서 이제 약간 농담을 하셨죠. 이제 김신조가 아니라 강신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 농담이 조금 벌써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무장공비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저는 재밌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원류되는 미처리 하수의 이제 위생관리 국내 환영 및 현황 및 이제 문제점 제기인데요. 이제 들어가면서 하고 국내 현황 문제의식 결론식으로 해서 제가 어떤 결론을 낸다기보다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국내에서 지금 현재 이제 해외 사례도 아까 강 박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한국도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좀 운영을 하면 좋겠는가에 대한 국내 데이터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모르실 수도 있는데 존 스노우라는 분입니다. 존 스노우라는 분이 제가 첫 줄만 잠깐 읽어보면 He's considered one of the founders of modern epidemiology in part because of his work in tracing the source of cholera outbreak in Soho, London in 1854, which he curtailed by removing the hand of the water pump. 제가 이거를 첫 슬라이드로 좀 시작을 한 것이 사실 이제 위생공학이라는 어떤 근본적인 시작이 어떻게 보면 존 스노우라는 분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사실 의사분이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런던에서 콜레라가 이제 창궐할 때 실질적으로 이게 그때만 해도 물에서 기인하는지는 몰랐습니다. 수인성 전염병이라는 것이. 근데 그것이 결국 분변에서 오염되고 역학조사를 시작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됐고 이제 우리가 물을 처리해서 먹어야지 병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구나라는 처음 하게 된 어떤 우리가 하수역학에 대해서 하수역학이 아니라 하수 처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끔 하나의 사건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 얘기를 먼저 시작하냐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처음에 위생공학이라고 해서 시작한 게 이제 잘 아시겠지만 당시 박사님께서도 히스토리를 좀 얘기하셨기 때문에 환경공학의 전신이 위생공학과였고 이제 동아대학교였더라고요. 이제 서울시립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왜냐면 건강보건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환경공학의 원리다. 우리가 지금 퍼블릭 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환경공학 하면 수생태 보건 이런 거를 좀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근본적인 문제 사람을 건강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시작점이었다는 것을 조금 간과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제가 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한국 민족문화 백과사전에서 캡처한 건데 저희가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한번 좀 위생공학이라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히스토리가 사실 서울하수과학관에 가보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했던 하수 역학에 대한 것도 사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어떻게 하수도가 시작됐는지라는 것이 여기 그 웹페이지에 가시면 물론 여기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도 강 박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시지만 이제 CSO라는 것이 뭐고 SSO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이벤트성 아니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하수도에 들어가면서 생기는 원인입니다. 그게 강화가 됐든 아니면 불명수가 됐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처리될까 하수 처리장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처리되지 않는 상황을 발생함으로써 미처리되고 외부로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아까 말씀하신 거를 저희가 정리해보면요. 우천시 발생하는 하수는 평시 3배 이상 발생을 하게 되고 수도시를 통해서 보통 EQ는 시스템 내로 들어가고 이제 3Q, 1Q고 이제 플러스 2Q고 3Q를 초과하는 거가 바로 이제 CSO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미처리 행수라는 것은 결국 CSO에다가 EQ를 더한 거를 얘기하는데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은 없다고 봅니다.
환경공학을 전공하신 분은 잘 아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age old problem입니다. 사실 age old problem인데 아직은 여전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전한 문제고, 또 왜 굳이 지금 이 얘기를 또 해야 하는가라는 다 아는 사실인데 라는 어떤 그 문제점으로 저희가 시작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국내 현황을 아마 계속적으로 우리가 문제시를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고 익숙한 문제지만 처리가 되지 않고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사실 뭐 환경부에서도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국내 뭐 BOD의 배출량은 각 400 하수 간도에 대비해서 1.9배나 3.2배를 상회하고 있다라고 환경공무에서도 발표한 적도 있고요. 영양평가 관리대책 연구도 국민환경과학원에서도 했고, 그 다음에 서울시의 경우 하천에 배출한 BOD 중에 미처리 하수가 60% 달한다고 얘기해서 사실은 모르는 내용도 아닙니다. 계속적인 어떤 오염 정도가 기존의 하수보다, 왜냐하면 갑자기 쓸려 들어가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다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대책도 많이 고민을 하셨어요. 사실은 2013년부터 각 지자체에 발주가 진행되고 있고 연기 사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어떤 이런 걸 보고서를 좀 찾아보면 있는 건 압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보고서 말고 실질적으로 어떤 지자체에서 능동적으로 과연 하고 있는 거를 제가 사례를 좀 찾아보려고 하면 그렇게 많은 사례와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일럿이나 어떤 그런 R&D 성격의 연구는 진행됐지만 정말 그것이 능동적으로 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은 솔직히 아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이것까지 사실은 지금까지는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사실은 큰 관심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목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BOD 부분이나 총대장균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어떤 감염체, 과연 CS, 아까도 강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감염체에 대한 연구나 아니면 그러한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라는 부분이 데이터가 얼마큼 축적되어 있는가를 제가 쭉 조사를 해보면 사실 이제 여기 김관우 교수님도 계십니다. 2007년에 김관우 교수님께서 원료수에 대한 거를 좀 하셨어요. 좀 하셔가지고 사실 강우 초기에 이런 걸 좀 잡아야 된다. 병원체, 토탈 폴리폼 같은 경우 유출량의 증가가 더욱더 증가한다. 사실은 이거를 실증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한 낙동강에서도 다른 연구를 보면요, 여름철 강우 시에보다 더 총대장균이라든지 분홍선 대장균의 농도가 증가하고 또 유입 지천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받고 있다. 강우에 의해서 분명히 더 병원성 미생물 같은 것들이 더 쓸려 들어온다라는 거를 사실 그냥 데이터만 보고 연구한 걸 봐도 저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것들은 어떤가라는 것을 저희가 좀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지금까지 연구했던 것들을 좀 모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항생제 내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합니다. 항생제 내성은 사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생제 내성균이라는 거는 2050년에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이 이제 죽을 것이다라는 WHO를 비롯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원헬스, 그러니까 이제 가축, 인간, 그런 환경 내에 어떤 인큐베이터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가 됐고요. 그리고 특히 하수, 이제 하수 처리장에 있는 하수는 그 어떤 수계에 있는 미디아보다 항생제 내성의 농도가 높습니다. 그건 주지의 사실이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도시의 물순환에서 저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커뮤니티가 커질수록 저희가 취소한 양이 많고 버린 양이 많아집니다. 결국 그러면 그런 것이 이런 물순환 체계 내에서 항생제 내성액 같은 것들이 어떻게 제대로 처리가 되고 아니면 흘러들어가고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생제 내성은 레귤레이션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부분이죠. 우리가 이콜라이만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관련해서 지난 3년 동안 연구를 특히 낙동강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은 먹는 물 자체가 그 다른 이제 뭐 소양강 같이 먹는 댐이 있는데 낙동강은 거기서 취수를 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뭐 국내에서도 항생제 내성 위협은 계속 가속화되고 있죠. 뭐 CR이라든지 벤코마이신 관련된 것들에 대한 이제 급증하고 있고요. 뭐 내성 증가에 대한 사용량도 항생제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건 그 주제의 사실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이건 이제 실제로 데이터인데고요. 저희가 관검 그리고 하수 처리장 유입수, 그다음 유출수 그리고 하천에서 항생제 내성에 대한 것을 좀 쭉 보고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서 뭐 이런 거를 항생제 내성에 대해서 배양으로도 보고 뭐 비배양으로도 보고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분석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뭐 이제 복잡한 얘기인데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보면 이콜라이나 살모넬라나 뭐 CRB 같은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보는 임상에서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좀 봅니다. 보면은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컬러 샘플 즉 강 후에 UV 처리와 그리고 성주백에서도 상당히 검출이 됩니다. 그럼 다 아는 사실이에요. 사실 항생제 내성이 수계에 많이 존재한다. 그리고 뭐 항생 내성 유전자가 수계에 많이 존재한다. 그리고 특히 비가 올 때 강시에 특히 문제가 된다라는 것은 모르는 사실은 아닙니다. 또한 특히 임상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CRE는 유입하수 관거에서도 발견되고 카반점 내성이 이런 경우는 CRE는 특히 좀 우리가 이콜라이와 달리 좀 걱정이 되는 건 다진 내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였을 때 물론 하수 처리장 유출수에서는 지금까지 발견된 바는 없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하수 관거에서도 발견되거나 이런 이유는 향후에 수계로 나갈 수 있다. 아까 뭐 강진효 박사님께서 우리가 어떤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죠. 어떤 익스포즈 돼서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다양한 액티비티에 의해서 그럴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성 유전자로도 보면 저희가 유입 관거나 유출수나 슬러지나 보면 당연히 유입 관거 내에서의 다양한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방류수 후에 UV 처리 소독하고 나서도 당연히 DNA이기 때문에 제대로 제거가 되지 않고 나가는 그런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저희가 2000년도에 봤었을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설포나마이드 계열에 있는 썰1, 뭐 2 관련된 내성 유전자들이었고 이런 뭐 것들 뭐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뭐 하진 않겠지만 이쪽은 뭐냐면 축산계에 관련된 유전자예요. 사실은 설파나 테트라사이클이나 이쪽에 라임스탁에 관련돼서 그쪽에 대한 트리메스프나 설파마이드 계열은 축산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아마도 비가 오면 쓸려 나가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또 항생 내성 유전자를 보면 대표적인 항생제가 있고 이제 인테그론 1 같은 거는 이제 허리전에서 제인 트랜스퍼와도 좀 관련됐는데 이런 것들이 방류수 이후에 또 많이 발견이 된다. 이거가 아마 조금 더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래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결국은 저희가 PCOA 분석을 해서 방류되는 항생제 내성 유전자의 분집이 어디와 더 근접한가 보면 여기서 보면 G로 보이는 G1, G2는 이제 B1, A1 그러니까 밑에 있는 하천에 있는 O는 내성 유전자 분집과 상당히 근접하죠. 그게 뭐냐면 하수 처리장이 방류돼서 내성 유전자를 하는 것이 그 하류에 있는 항생제 내성의 분집에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한다. 즉 하수 처리장이 그거에 소스가 된다. 상류에 비교했을 때. 그리고 뭐 저희가 오른쪽에 보이는 유입 간거나 유입 뭐 이런 쪽과는 조금 좀 다른 패턴. 그러니까 결국은 하수 처리장의 유출수 같은 항생 내성 유전자 같은 것들이 우리가 바깥에 보낼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제거하기 위해서 UV 소독만으로는 좀 불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다양한 민영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향후에 이런 고급 산화라든지 어드밴스 옥시데이션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모르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전부터 쭉 얘기는 되었지만 아직까지 그냥 붙여지지 않을 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수내 바이러스 얘기입니다.
사실은 아직 과장님 안 하셨는데 질병청에서는 이제 4월 5일부터 그 코로나 19가 끝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 감시 체계가 이제 하수 기반 감시 체계가 이제 전국의 어떤 국가 감시 체계로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17개, 18개 지자체가 매주에 한 번씩 코비드와 인플루엔자 A와 노로바이러스는 측정해서 64개 하수처리장에서 측정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보로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지역에서는 어떻습니다. 64개 수촬장은 전국 5천만의 거의 50%를 지금 커버하는 숫자입니다. 질병청에서 그러고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하수를 통해서 지역사회 유행을 경향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실질적으로 시공사업과를 통해서 그거를 데이터를 보고 만들고 가능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암혈병 감시를 시작을 했고요. 이제 과학적 타당성을 평가하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 임상 기반의 대안으로서 사용 가능하다라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수 기반 감시 체계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조금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 맥은 달리하지만 향후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적용하는데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수는 이제는 예전에 처리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는 다양한 정보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바이러스도 있고요, 또는 미생물도 있고요. 그러면 그 지역 내에서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가, 마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 지역 내에 어떤 것이 유행할 수 있는가, 어떤 것들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는가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그리고 사생활을 크게 건드리지 않고 볼 수 있는 기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코비드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말 해외에서는 다양하게 연구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지역 내 보고 의료의 선제적 대응 등을 대응체계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3년 동안 7개 지역의 서울, 세종부터 해서 수원, 대구, 기타 지역에 대해서 한 570개 이상의 샘플링 작년까지니까 지금 한 600~700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하수 내에 정말 다양한 바이러스가 있구나, 다양한 미생물들도 있구나라는 걸 좀 봤습니다. 저희가 2년 넘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서울 지역에 있는 중앙 하수처장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바이러스가 먼저 이제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 수가 증가하는 것도 패턴을 봐서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질병청에 제안을 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있는 세종에서 이것이 그냥 단순히 R&D가 아니라 뭔가 이제 지자체에서, 왜냐면 지자체별로 또 중요한 그 감염병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종 같은 경우는 A형 감염 같은 것들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안 지역에는 노로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하수역학이라는 것을 어떤 플랫폼으로 사용했을 때 다양한 바이러스를 좀 측정해보는 그런 것을 저희가 제안을 해서 실질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21년 데이터고 그거에 맞춰서 하수 처리장과 다양한 곳에 하수를 떠서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그냥 하수역학은 저희가 좀 내버려 두고요. 거기 있는 걸 좀 재본 적이 있습니다. 한 4번 정도 신청을 했었고요. 거기에 데이터를 보면 다양한 여러 유전자가 공동, 이콜라이 있고 노로바이러스도 있고 아데노바이러스도 있고, 근데 특히 아까 이제 강신주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데노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UV로 소독하기 상당히 어려운 종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하수에서 발견되는 거는 우리가 원료수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를 그냥 알려주는 거죠. 사실 이러한 종류들이 고토상구균이라든지 살모넬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의학적 지식에 관련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병원들은 그러니까 미생물 기반한 마이크로오가니즘에 한던 세균들은 보통 여름에 창궐하고 바이러스는 겨울에 좀 더 증가하는데 하수에서 똑같은 경향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이 바이러스는 겨울에 증가되고 여름철에는
미생물 기반된 것들이니까 즉 이게 하수를 보고 하수를 측정을 해보면 이러한 것들 그 지역 사회에 있는 어떤 병원성이 어떤 문제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그런 거를 암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곳에서 우리가 관거가 있으니까 기숙사가 됐든 아니면 아이솔레이트된 어떤 지역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제 의식은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좀 아는 거는 하수에는 다양한 병원들이 있고 국내에도 바이러스나 항생 내성이나 뭐 당연히 이콜라이도 있고요. 그런 것들 병원체가 존재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수 처리장에 이런 어떤 우리한테 얼마큼 지금 대비하고 있느냐? 이거는 뭐 신문에 난 내용입니다. 사실은 결국 기후 변화에 대해서 하수 처리장이 얼마큼 준비됐느냐? 왜냐하면 우리 강우 패턴이 바뀌고 강우가 더운 것을 예상되는데 그럼 얼마큼 대응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사실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뭐 그냥 이건 자료니까요. 그렇다면 이 결국은 원료수 문제는 올드 프라블이긴 하지만 향후 계속 지속될 문제고 이거에 대한 관심을 풀지 않으면 우리가 원료수는 계속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될 거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왜냐하면 이런 프리쿠션이 더 많아질 테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감염체의 영향은 뭐냐? 다른 논문들을 보면 폐로 양식장 같은 것들이 항생대성이 많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하수에 기인했다는 보고서는 무한하게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국민 먹거리의 문제고 지역 경제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위생공학이라는 입장에서 환경공학에서 제대로 디스인펙션하고 처리해서 내보내는 부분에 우리는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론을 내면요. 일단은 사실은 모르는 건 아닙니다. 강우수리 미처리 하수에 대한 어떤 수량과 수질 측정 기록을 가이드라인을 2021년 환경부에 내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올드한 거죠. 그냥 BOD, TOC 재는 거가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이게 법적인 어떤 저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감염체 측정 같은 것들이 이제 더 이슈가 되고 더 문제가 되고 향후에 더 그럴 텐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아마 예상 문제가 없어서 이건 안 된다. 우리 관할 소관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항생 내성을 보면 가축하고 사람이 많이 공유를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가축 분뇨 같은 거에서도 보면 가장 많이 공유된 항생 내성 유전자 같은 거 보면 해외 데이터입니다. 설포나이드, 아까 보여드렸던 설포1, 설포2 그리고 아미노글리코사이드, 이게 스트랩토마이신 같은 거, 테트라사이클린 같은 거, 베타락타면제, TM 같은 거는 많이 보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천에서 아까 생활하수 있는 것도 많이 봤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모니터링하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 다부처 사업도 좀 있는데 환경에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유엔에서도 항생제 내성 하수 감시 체계에 대해서 다양한 항생 내성 유전자 같은 거 좀 보려고 하는 노력들도 있습니다. 미국에는 내셔널 웨이스워터 서베일런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그 다음 걸로 뭐 항생 내성, 그다음 인플루엔자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감염성 미생물에 대한 감시 체계가 좀 작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수계내 미생물 감시, 유전자 감시도 진행 중이고 있고 원헬스 관점에서 환경, 가축, 인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서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문제는 이것이 부처 간에 서로 이제 협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부분인가. 항상 문제는 부처 간을 걸쳐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공유하고 어떻게 솔루션을 찾아내야 될 건지를 고민하는 시스템이 좀 필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64개 하수처리장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전국 보안원에서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측정한 데이터를 환경부나 아니면 이런 쪽에서 좀 갖고 와서 데이터를 축적을 하는 모니터링을 하면 왜냐하면 보안원이 연구에 하면 조사 연구에 대한 사항이 있고 물론 지금 측정하는 것은 가공과에서 하고 환경과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시스템 내에서는 같은 연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고 환경부와 지금 공유를 한다면 오늘 토론 시간에 나오면 그런 얘기가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예산 문제 때문에 모니터링이 어렵다는 부분은 일정 부분은 우리가 좀 계속,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강익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알고 데이터가 축적이 돼야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를 좀 우리가 공유를 하면 그 다음 거를 갈 수 있을 테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저는 제안을 한번 해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김건희 교수님 이제 마지막 논문인데 결국은 이제 TC는 SS하고 많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SS 제거가 저거 보면 SS 제거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면 어떤 대장균이나 미생물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엄청 효율적이니까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보면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양이 많이 들어오는데 SS 제거한다는 게 사실은 필트레이션이나 그런 방법이 제일 가장 유효하겠죠. 뭐 근데 이제 대장균 아마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바이러스는 해봐야죠. 좀 해보고 뭐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해보고 실제로 필트레이션이나 이런 것이 없어지는지 아마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할 것도 같고 뭐냐면 바이러스는 이제 미생물이 있다 보고 거기 만약 에이지가 있으면 이제 DK가 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게 가능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은 물량이 많아서 아니면 이게 좀 처리하기가 어려워서 하는 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뭔가 필트레이션을 하고 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냥 디스인펙션 하는 것보다는 필트레이션 하고 나서 디스인펙션 하는 게 벌써 효율을 더 뒤쪽에 높이는데 아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저희가 항생제 내성에 대한 것들을 쭉 보면 생물 반응조에서 보통 더 높게 되고 이제 유출수에서 하는데 이게 침전조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저희도 이제 UV LED를 가지고 소독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걸 보면 조금 더 많은 그렇게 아주 99% 이렇게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도서나 같은 것들이 아마 이런 건 더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직입니다. 제가 많은 시간 처음에 존 스노우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제일 가장 좋아하는 김준혁 총장님의 것을 갖고 왔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 장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단박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단박에 되는 일은 아닌데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목표 의식을 갖고 당장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이걸 회피할 때가 아니라 뭔가 이제 그 목표를 가지고 한 발 한 발 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발표 마치고 합니다. 감사합니다.